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은유시인 송강정철. 그러나 역사는 정철에게 극과 극의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독한 정철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청렴하고 강직한 정철이 모함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합니다. 1000명의 선비가 죽임을 당한 기축옥사. 그 중심에 송강정철이 있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송강정철. 우린 그를 가사문학의 1인자로 손꼽습니다. 그가 쓴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대단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철이 이룩한 문학적 공로와 명성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송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철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정치 참사로 일컬어지는 기축옥사. 1000명의 조선 선비들이 죽임을 당한 그 회오리 바람의 중심에 바로 정치인 송강정철이 있었던 것이죠. 천하의 문객이 왜 이러한 비극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일까요? 잔인한 죽음들과 관련된 송강의 행적은 후세에 두고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광산 이씨 집성촌. 이 마을에서는 고기를 다질 때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안악들의 단순한 입버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퍼붓는 일종의 주술이다. 요 고기를 줬으면서 정철 조술하게서 그것이 한이 돼갖고 우리 이 씨가 이런갑다 그러고 이제 느꼈지. 그건 잊어버렸는데 그래갖고 아버님 그 소련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래갖고 그 소리를 이제 고기를 조술하기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고기를 줘서 적절이란 그 사람을 이렇게 조수게 만들까 그렇게 했거든요. 기축옥사 때 멸문지화를 입고 숨어 지내야 했던 광산이 씨 후손들. 그들의 피 맺힌 한이 4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뿌리 깊은 원한은 1589년 황해 감사가 올린 비밀장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왕에게 건네진 장계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여립이라는 자가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산속의 섬으로 불리는 죽도. 당시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정여립이 관직에서 물러나 터를 잡은 곳이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산이 그 죽도입니다. 정여립이 그 조정에서 낙향해가지고
대동계를 조직한 뒤에 이 죽도를 자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죽도에 서시를 지어놓고 그래서 호가 죽도 선생인데 죽도 뒤에가 그 천반산입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날 와가지고 이곳에서 글을 가르치고 무술 훈련을 했던 것이 죽도와 천반산인데 죽도 선생으로 불린 정열입은 이곳에서 군사력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대동계를 만든 정열입의 행적은 영모를 꾸민 정황으로 오인받았다. 여기에 정열입은 당시 살인들과는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다. 정열입의 대담한 발언에 선조는 진노했다. 결국 체포령이 내려지고 관군에게 쫓긴 정열입은 이곳 천반산 동굴에서 최후를 맞는다. 이후 조정에선 정열입의 집터까지 송두리째 파내버렸다. 팥소예요, 팥소. 그래서 한글학회에 보면은 팥소, 정열입의 집터를 갖다 숯불로 지져버리고 파서 못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역적이 난 곳은 그곳에 그 풀이나 말이라도 먹게 되면은 역적질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역적 그 집터는 갖다가 숯불로 지지고 파가지고 못을 만들어요. 당시 정열입의 집에선 많은 서찰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선비들을 대거 잡아들였다. 기록에 의하면 평소 정열입을 칭찬한 사람들은 다 죄를 받았다. 그리고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규모 국문이 열렸다. 국청에서 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최고 담당자인 위관. 당시 위관을 맡은 이가 바로 정철이었다. 낱낱이 고한다면 살려줄 수도 있다. 정철은 상소를 통해 역적을 체포하고 계엄을 내리는 등 사건을 엄중히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옥사는 강경하게 처리됐다. 사형이 난무하고 단근질로 매우 참혹하게 국문이 이루어졌다. 이 일로 정철은 역사에 오명을 남긴다. 선조실록은 정철이 기축옥사를 이용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일망타진했다고 전한다. 아, 여기가 호암산입니까? 예, 여기는 호암선입니다. 호암서원에는 기축옥사 당시 희생당한 호남 출신의 사림 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네, 기축사화 때 옥중에서 정철이의 모략으로 해서 모두 같이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후손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실제 선조실록은 이들의 죽음이 거짓 고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홍복을 사주하여 이발, 이길, 백유양 등을 거짓으로 고변하게 하였다. 이는 정철 등이 꾸민 일이다. 이 일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정계청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자산서원. 정계청은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인물이다. 그가 지은 우등록은 선비들의 윤리교과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계청에 대한 정철의 감정은 좋지 않았다.
정계청 같은 경우에는 정철이 비록 문학 중심의 그런 분이지만은 정계청은 그것을 아무리 문학이 있으면 술과 기생이 따르는 법인데 주색으로서 후배들을 이끌었다.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우등록 속 절이라는 문구에 대자를 넣어 평소 주자의 절이를 논한 정계청을 절이를 배척한 인물로 몰아세웠다. 내가 주자를 어떻게 아느냐? 주자도 스승을 배반했던가? 우등록 서문에는 정철이 정계청의 논설을 배절이설로 바꿨다고 적고 있다. 3년 동안 집중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건 이 동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걷다 얽어서 죽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00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기축옥사는 아주 처절한 당쟁인데 그거 주역이 됐다고 하는 건 불행한 거죠. 조선 사회에 광풍을 몰고 온 기축옥사. 그로 인해 무려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성들이 연좌되어 감옥이 가득 차고 마을을 텅 비게 만든 조선 최대의 정치 참사. 후세는 이 모두를 정철이 지휘했다고 고발한다. 그는 왜 피바람 부는 당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일까? 인구 400만의 조선에서 1000명의 선비가 살해를 당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정철이 깊이 관여했다는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철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강 정철,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어화 성운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송강 정철은 1년간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다. 강원도 곳곳엔 그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전한다. 어떤 바위입니까? 이 바위가 송강 정철과 관련된 그 설화가 남아있는 누룩바위입니다. 당시 관찰사인 송강 정철이 이곳 마을에 와서 이 누룩바위를 2동강 냈다는 전설이다. 이외에도 정철에 관한 많은 설화들이 전하는데 대부분 완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송강 정철의 설화가 다른 그 목민관들의 설화와 조금 독특하게 남아 있는 것은 송강 정철의 성품이 강직하고 타협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특이한 그 성격 때문에 이런 그 특이한 그 설화가 전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세기 조선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살림에 묻혀 학문과 교육에 힘써온 선비들로 이황, 이익, 조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성리학의 이상을 조선 사회에 실현하려 한 이들 신진 세력을 사림이라 불렀다. 사림 출신 중 한 명이었던 송강정철. 26살에 장원급제를 하면서 화려하게 정치에 등극한다. 임금이 호랑이와 독수리의 절개를 가졌다고 칭찬할 만큼 정철은 주목받는 정치인이었다. 정권을 잡은 사림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 오늘 서인들을 만났으니 왕도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겨난 입장 차이가 결국 당쟁으로 번졌다. 활동 근거지를 따라 정릉 쪽은 서인, 동대문 쪽은 동인으로 당이 나뉘었다. 말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선조 이후로 하나가 갈려 두 당이 되고 둘이 갈려 네 당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나라를 공정하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제 외청 문제라든지 또 임금을 대하는 태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임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임금과 일체가 돼서 나라를 이끌 것이냐, 이런 문제에 서로 갈등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그대들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치열해질수록 정철의 존재는 더욱 돋보이게 된다. 한게 도대체 뭐란 말이오? 정철이 서인의 영수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대립이 심해지자 율곡 이이의 중재로 동서간의 화해를 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인의 대표 정철과 동인의 영수 이발이 만난 것이다. 모두 동인의 탓이란 말이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언쟁이 계속됐다. 서로 화합해서 조정을 안정시키자는 것이. 아니 나를 어찌 보고 그런 망발을? 급기야 정철이 이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일로 동인과 서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동서간의 당쟁이 치열해질수록 정철의 존재는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원칙과 소신을 중시 여기며 타협을 거부했던 선비. 하지만 정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벗삼았던 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술로 인해서 정적들의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던 송강정철. 지금도 송강정철의 종가에는 그의 인생에 남은 술의 흔적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면에 위치한 송강정철의 종가. 그래서 웬만한 분들 이 집안엔 가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덕에. 임금이 직접 정철에게 하사했다는 은잔이다. 술을 많이 잡숴갖고 선조대왕께서 잔을 하산 내리신 거지. 꼭 이 잔을 한 잔씩만 잡수라고 하산 내리는 잔이죠. 그런데 이 은잔을 두고 동인들은 정철이 두드려 펴서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철은 자신이 술을 못 끊는 이유를 당당히 밝힐 정도로 술을 늘 마시며 살았다.
정적들은 정철이 술에 취해 일을 돌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정말 이 자네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게야. 또한 술에 취하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면전에서 꾸짖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렇지 내가 평생을 술과 함께하며 타협을 몰랐던 송강 정철. 동서당쟁 속에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정철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율곡 이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철은 어지러운 정치판을 떠났다. 당시 정철이 머물렀던 전라도 담양의 시경정. 정철은 이곳 담양의 자연 속에 파묻혀 시를 쓰며 정치에 찌든 몸과 마음을 쉬었다. 삼이인곡과 송미인곡 등 호세의 길이 남을 가사를 지은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담양 가사문학관에는 송강의 시가 목판에 새겨 보관돼 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경의를 시로 표현한 정철. 한글로 쓰여진 송강의 가사 속엔 선조에 대한 충정이 얼마나 컸는지 잘 드러난다. 시대와의 불화를 위대한 시로 승화시켰던 송강 정철. 그는 뛰어난 문체와 표현력으로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특히 한글로 쓰여진 그의 가사 작품은 우리 한국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보기 드물게 한글 문학과 한문학에 모두 능통했던 송강 정철. 그는 실로 천재적인 예술혼을 지닌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강 정철의 풍부한 감정은 예술에 그쳤어야 했습니다. 이곳 담양을 떠나 그가 뛰어든 정치는 조선 사회에 큰 비극을 안겨줬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지향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정철.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송강 정철의 한글 가사 속에는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님이다. 임금을 님이라 부르며 충정을 노래한 정철. 그의 연곤지사는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비롯된다. 정철은 어린 나이에 이미 궁궐을 엿보았다. 누이들이 왕가에 시집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궁 안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일찍 궁궐의 화려함을 경험한 정철. 그는 당시 대군이었던 명종과 소꿉친구가 되어 함께 뛰어놀았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정철이 10살 되던 해 을사사화가 일어난다. 이 사건에 매형 계림군이 연루되면서 정철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났다.
매형은 모진 고문 끝에 능지처참을 당했고 이조정랑으로 있던 형은 곤장을 맞아 죽었다. 정철은 어린 나이에 권력의 쓴맛을 철저히 맛봐야 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그 수영을 쉽게 배우지 못한다든가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도 그리고 성장해서도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든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지 않으면 위태롭지 않은가, 그것을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권력의 비정함을 일찍부터 깨달은 정철은 강경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자신이 정한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한 정철. 타협을 하지 않는 외골수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그런 정철을 동인들은 배척했다. 조종에 들이신 것이옵니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하자 정철이 분한 마음을 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모자가 있다는 비밀 장계가 조선 조정을 뒤흔든다. 영모자가 동인이었던 정열입으로 알려지면서 동인 전체에게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당시 조정을 집권하고 있던 동인은 낙담했고 반면 서인들은 크게 기뻐했다. 당시 낙향에 경기도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정철. 영모 사건의 최고 재판관, 즉 위관으로 정철이 지목됐다. 무수한 고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관은 누가 되더라도 위험한 자리였다. 정철은 사양했지만 임금이 하루 3차례나 재촉했다. 결국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철은 임금의 부름에 나아갔다. 정철이 좀 나이브하고 패셔네이트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선 거죠. 웬만한 사람은 잘 안 나서고 나서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그게 이제 정상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소신을 가지고 1589년 11월 정철은 위관의 자리에 앉았다. 기축옥사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정철은 영모의 가담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죄인들을 직접 신문했다. 정철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은 모두 당색의 원수들이었다. 주모자인 정열입이 자살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하는 재판은 냉혹하기 그지없었다. 당색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영모로 몰아 처형됐다. 그중엔 정철의 최대 정적이었던 이발도 있었다. 동인을 대표하는 영수로 정철과 침을 뱉어가며 싸우기도 했던 이발. 그는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죽었고
일족을 멸하게 됐다. 가족 중엔 80이 넘는 노모와 어린 아들만이 남았다. 정철은 늙은이와 어린아이에게는 형벌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선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찌 이런 말이 역정놈의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에게 오직 충효만 배웠다는 아이의 말에 선조는 더욱 분개했다. 결국 노모와 아들 모두 죽임을 당했다. 전남 화순의 한 마을. 이곳에 기막힌 사연을 가진 한 주인공이 있다. 광산 이씨 족보. 여기엔 당시 멸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발 가문의 숨겨진 사연이 담겨져 있다. 동암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동암은 내가 이거 있고 30년의 필파는 봤죠. 그는 연양반에 살아. 이발의 직계 아들인 만수. 그 이름이 선명하다. 이거 그냥 만자 숫자 하나는 바로 그 조모 아들하고 바꿔서 살아남은 우리 집 난로에서는 14대조고.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선조대왕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은 실제 아들이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그러지, 조모 아들이죠. 기축옥사 당시 잡혀간 것은 이발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발의 후손들은 본관을 바꾼 채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 후 300년이 지나서야 이런 기막힌 사연이 밝혀졌고 후손들은 뒤늦게 광산이 씨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도 여야 그냥 구별 없이 안 싸웠었어. 그러면은 그러고 죽이고 그러진 않거든. 근데 그때는 막 죽였으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고. 지금도 여야가 극심하게 싸우고 그랬었지만 죽이고 그렇게 산적까지 멸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옥사는 덩굴처럼 얽히고 뻗어나갔다.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철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찌 이런 말이 역정놈의 자식의 입에서. 그러나 선조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갔다. 위관인 정철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후세의 기록은 당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철에게 돌리고 있다. 이를 두고 두 가지 왕조실록이 아직까지 논쟁 중이다. 이 선조실록에는 당시의 비극을 모두 정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철을 두고 독철 혹은 간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왕조실록조차도 사실은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훗날 서인이 집권한 뒤에 선조실록을 수정해서 다시 편찬한 바로 이 선조수정실록에는
송강이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송강 정철의 진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도강 서당. 이곳엔 수우당 최영경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최영경은 남명 조식의 제자로 학문과 덕망이 높았다. 그러나 그도 기축옥사 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수우당 최영경 선생님이 됩니다. 최영경의 죽음에 대해 동인들은 정철이 부당하게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 대해 선조수정실록은 통탄할 일이라며 정철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최영경이 옥에 갇히자 정철은 엽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자가 평소 날 이렇게 하려 했지. 하지만 나 같은 군자가 어찌 같은 보복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이날의 풍경은 무수한 사료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적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어린 행동을 한 정철.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 나의 이 말은 농담이 아니요. 훗날 나더러 최영경을 죽였다고 했을 때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요. 송강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든 분명한 것은 이러한 파격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비난이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적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송강 정철의 모습, 이를 단지 광기로 봐야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혼돈의 역사 속에서 일부러 미친 척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송강의 시문 속에 자주 등장하는 미칠광. 송강은 스스로를 광생, 미친 서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송강을 두고 양광이란 표현을 쓴다. 양광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양자에 미칠 광자, 거짓 비친 척한다. 그것이 양광이에요. 달리는 청광이라고도 합니다. 맑을 청, 미칠 광. 일부러 자기의 내면적 진실을 엄폐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 정적들은 그것을 정말 미치광이의 행위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영경을 모함한다, 모해한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송강의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봅니다. 상대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일부러 한 행위가 양광이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옥사가 지나치게 번져가자 정철은 좌절에 빠진다. 정철의 집으로 찾아가 사태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니 정철이 머리를 흔들고 손을 저으며 이야기하였다. 그대들이 지난번에 한 말이 매우 옳았네. 지금의 난리를 진정시킬 방도가 나로서는 도저히
도저히 없었네. 정철은 위관의 자리에 앉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경기도 고향에 낙향에 있다가 정열이 모반 사건 얘기를 듣고 직접 스스로 들어와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임금은 어여삐 여겨서 정승의 자리를 벼슬을 내리고 위관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관을 맡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위관을 맡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위관을 맡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송강이 지게 된 셈이죠. 기축 옥사에 칼을 들었던 정철. 그러나 그의 뒤에는 선조가 있었다. 그 문제는 임금이죠. 선조는 어떤 한 정파가 완전히 그 어떤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걸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정파가 정권을 오로지 하게 되면은 그만큼 왕권이 제약받는 거죠. 이게 바로 거기에서 동인을 더 이상 용인했다가 자신 왕권 행사가 제약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자신의 의중을 정확하게 집행해 줄 사람이 정철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동서당쟁이라는 극한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송강 정철이 개입된 사건은 그 말로가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도 피해자가 아니었을까요? 기축옥사의 위관이라는 자리는 누가 맡았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격렬한 당쟁,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절대 왕권을 쥐려는 왕의 계략 속에서 송강 정철은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삼 년간의 광란의 역사가 끝나자 선조는 변심한다. 정철이 선조에게 세자 책봉 문제를 건의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 일을 미끼로 선조는 크게 노하여 정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철은 파직되었고 유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선조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다. 선조는 독철, 간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철에게 독서를 퍼붓는다. 독철, 정철 이런만 내 입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책임을 정철에게 뒤집어 씌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철을 위리안치시킨다. 강직하고 솔직한 탓에 적이 많았고 그래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던 송강 정철. 말년에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책을 읽고 시를 쓰는 것밖에 없었다. 빼어난 시인이자 실패한 정치인의 초상을 보여준 송강정철. 빈곤 속에서 신음하던 정철은 58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하여간 소신껏 하신 게 이제 결국 그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많이 가했으니까 많이 받은 건데 그건 정치의 한 측면에 불과한 거지 뭐. 고집불통. 그래서 정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치랑은 타협과 서로 관용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한번 틀어지면 다시 화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에서 참 시인으로 계속 남았으면은 참 아름다운 분인데 참 그래 서운한 게 있죠. 그래서. 예술적인 기질과 정치적인 성향이 모두 날카로웠던 정철. 그래서 오히려 세속적인 처세에는 어둡고 기술이 모자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휘말렸던 1589년 기축년에 일어난 비극은 한국사의 증오의 생채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역사 속에서도 송강은 천재성을 발휘해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가 더욱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우리 역사의 아픔과 회한이 오롯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임금이 죽었습니다. 그 임금이 죽은 뒤에 신하들은 임금의 어머니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느냐 1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15년이 넘게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예에 관해서 논쟁을 하면서 마치 재판에서 송사를 벌이듯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당파 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은 당쟁으로 망했고 그 당쟁의 한가운데 예송 논쟁이 최대 파벌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금의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상의해서 정하면 될 일 같은데 왜 이 문제가 15년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거리가 됐을까요? 오늘의 역사 추리는 조선 정치사의 제1의 사건이었던 예송 논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전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효종 임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임금이 죽었다. 임금이 죽었다면 그것은 국상 아닙니까? 국상이라면 그 규모나 절차가 대단했을 텐데요. 우선 그 국상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효종의 국장도감의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효종이 승하했을 때 이 국장에 대한 모든 절차와 또 필요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도감의궤는 임금이 죽기 직전부터 시작이 돼서 3년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복과 장례에 쓰인 물품과 도구들, 또 장례 절차에 참가한 인원에서 방법까지 국상에 관계된 내역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금이 죽으면 내시가 초원 절차를 밟습니다. 주상 전하, 속적삼 가져가시오. 그 다음 내시는 잘 말린 솜을 왕의 코 밑에 대어봄으로써 초원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새 왕이 등극하고 또 새로운 왕의 지시에 따라서 장례준비위원회 격인 국장도감이 설치됩니다. 이때부터 궁궐안은 평소의 3배가 넘는 인파로 붐비게 됩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에게 식사와 잠자리가 제공됐고 왕은 아침 저녁으로 예찬과 함께 상식을 올리며 곡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5개월. 그동안 왕의 시신은 썩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병원 안치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런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국장에서 이 국왕의 시신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 국장의 기간이 약 5개월여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동안 국왕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효종이 승하할 당시는 음력으로 5월, 양력 6월 정도이니까 한여름의 날씨인데요. 그동안 그 국왕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약재를 이용한 방부 처리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관에다가 배수구를 만든 다음 얼음을 채워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썼으리라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가 끝나고 화려한 상여에 실린 왕의 시신은 장지로 떠납니다. 국상의 모든 절차 중에서 이 상여 행렬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대목으로 이에 동원된 수천 명의 위치와 역할 하나하나에 모두 규칙이 정해 있었다고 합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상은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들은 장지도 정하고 또 발인 날짜도 잡고 또 시호도 정하고 또 임금의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등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국상의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례니, 의례니 하는 책들 속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돼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따라 했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효종 임금의 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 하는 문제도 그 예법서를 보고 그대로 정했으면 됐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명부와 전 신하들에게 3년 복을 명하소서. 그렇게 하시오. 대왕 대비께서도 상복을 입으셔야 하온데 혹은 3년 복을
혹은 1년복을 입으셔야 한다는데 의거의 예문을 찾을 길이 없사옵니다. 대신과 유신들의 의논이 있어야 함이 어떠하오리까? 아랜대로 하라.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부인이자 효종의 어머니였던 조대비의 상복이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 당시 왕이 죽었을 경우 모든 신하들의 상복은 3년복이다. 그러나 왕을 아들로 둔 조대비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인조는 스라에 소현과 복림, 임평 등 세 아들을 두었는데 왕세자였던 소현이 청에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죽자 다시 또 세자 책봉을 해야 했다. 이때 인조는 소현의 맏아들이자 왕손이었던 석철 대신 자신의 둘째 아들 복림을 선택했고 그가 곧 효종이다. 둘째 아들인 효종.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은 효종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1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상 대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으면 3년복을 입는 법 아닙니까? 이미 승하신 소현세자 외에 또 누가 장자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장자가 둘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런 경우 아들을 대는 임금이 승하했다 해서 3년복을 입은 관례는 없었어요. 관례를 강조하면 될게요. 관례를. 대왕 대비의 복은 1년입니다. 1년. 일년복이라니 당치 않소이다. 3년복입니다. 일반 사가가 아니라 임금의 국상이에요. 임금은 이 나라의 지존이자 대통을 이은 왕이 아니요. 승하하신 선왕이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대통을 이었으니 모든 권한을 물려받았음이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렇다면 이제 자네가 나서야겠네. 저들의 불측함을 막아야 하질 않겠나. 이 문제의 시작은 왕위를 이어받았던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서인 쪽에서는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은 천륜인데 왕위를 계승했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 되느냐 이런 주장을 폈고, 남인 쪽에서는 비록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은 왕이 아니냐, 왕은 일반 사대부와는 다른 존재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 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폈을까요? 서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주자가 정리했다고 전해지는 조선 사대부들의 기본 예법서 가례다. 가례에 따르면 맏아들의 경우와 둘째 이하 아들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 맏아들만 3년복을 입고 나머지 아들들은 1년복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가 맏아들로 대를 잇는 사회였기 때문에 맏아들의 죽음에는 그 부모도 예의를 갖춘 것이다. 당시 서인들을 이끌었던 우암 송실은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던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다. 그가 이끌었던 서인들은 주로 율곡 2의 학문을 이어받은 율곡학파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이 조대비의 상복을 1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를 행하는 데에는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둘째로 태어났으면 그것은 천륜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맏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인의 경우는 이제 주사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주사학자들은 그 모든 통치가 통치의 그
담지자가 사대부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들은 왕도 사대부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대부의 예는 왕가에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효종이 비록 왕통을 계승했다 할지라도 그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1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같은 주장의 기반에는 조선조 17세기가 실질적으로 사대부에 의한 정치가 시작이 되고 그 꽃을 피우는 시기였다고 하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서인들은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영의정, 예조판서, 이조판서가 모두 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설사 왕일지라도 예를 지키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3년복을 주장하는 남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왕과 사대부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남인들이 기본 지침서로 삼은 것은 의례. 그런데 이 의례에는 만약 본처가 낳은 맏아들이 죽었을 경우 그 본처 소성의 둘째 아들을 장제로 세워서 대를 잇는 계승자로 삼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맏아들 대신 세워진 둘째 아들은 모든 장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례에서 이 대목을 찾아낸 허목을 비롯한 남인들은 강하게 서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남인들은 태기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은 학자들로 효종이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곧 장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마땅히 조대비는 맏아들이 죽었을 때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들은 특히 궁중예법서인 의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왕실이기에 왕통을 이어받은 왕의 경우는 가례를 따르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효나 허목 등 남인 측에서는 그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어머니는 그 어머니 되는 그 분은 효종을 위하여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남인 측에서는 제왕과는 일반 사대부 가문과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따라서 왕통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3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여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3년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1년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종이 둘째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또 왕인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이렇게 양파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제일 고민스러웠던 사람은 현종이었습니다. 사실 현종에게는 남인이나 서인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자신이 1년복으로 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연일 상소를 올리는 남인들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또 자기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3년복을 입지 못한다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서인들이 예뻐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최종 선택권을 쥐고 있던 현종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전하, 고래에 따르면 3년복으로 입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물론 임금의 모든 신하는 당연히 3년복을 입지요. 하나 그 어버이가 3년복을 입는 경우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장자일 경우요. 왕권을 이었다 함은 장자권을 이었다 함이요. 정법은 천리요. 어찌 그대가 감히 천리를 어지럽히려 드는가? 1년이 오이다. 3년이요. 1년이 오이다. 그만들 하시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가?
고래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국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전하, 경국 대전에 의하면은 장자나 서자를 논하지 않고 1년을 읽는다고 했사옵니다. 국제에 따라 1년복으로 한 관례는 있는가? 지난 소현세자 승하시에도 국제에 따라 1년복으로 거행했사옵니다. 이때 현종이 찾아본 조선의 헌법 경국 대전에는 맏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구별 없이 그 어머니는 1년복을 입는다고 돼 있었다. 이 국제의 균형에 따라 소현세자의 장례 때에도 1년복을 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에 따라 시행토록 하시오. 결국 현종은 서인도 남인도 아닌 경국대전에 따라 1년복을 결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묵이 복제 문제를 상소로 올려소이다. 이미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다시 거론한답니까? 오함이 정한 1년복이 예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겠소? 허허, 한 달 후면 대왕 대비께서 상복을 벗으시는 마당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효종이 승하한 지 11개월 후 허목은 왕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기 때문에 조대비의 상복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상소문을 올렸다. 뜻밖의 상소문을 받은 현종은 연일 회의를 주재하며 서인과 남인의 주장을 듣던 중 남인의 한 사람인 윤선도의 상소문이 파란을 일으킨다. 윤선도는 서인들이 1년복을 주장하는 것은 효종 임금의 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역모라고 주장한다. 고산 윤선도란 분이 나서 이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이분은 효종하고 어떤 관계냐면 효종이 그 왕이 되기 전에 효종의 선생이었습니다. 뭐 가정교사 직책을 맡고 있어서 아주 둘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 효종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이 사종소를 공격하기 이거는 완전히 이게 반역행위다. 어떻게 자기를 대우한 말이지? 효종을 이와 같이 몰 수가 있나? 저건 영문합 같은 거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문의 그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이것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게 됐습니다. 윤선도의 상서로 순식간에 서인들은 역모의 모함 속에 말려들었지만 현종은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대왕 대비의 복제에 대해 신들의 무수한 주장을 들었소. 허나 지금 이 논쟁을 매듭짓지 아니하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소. 이미 결정한 바도 있고 하니 대왕 대비의 복제는 국제에 따라 1년복으로 하도록 하시오. 만일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떠나 내 친히 중형으로 다스릴 것이오. 기본적으로 현종 입장은 국제, 올해의 그 입장입니다. 그건 왕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붕당들은 다 자기 학문적인 기초를 생각하고 한쪽은 주자가래, 한쪽은 고래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왕은 당연히 국가의 기본 그 예서가 있는데 다른 거 갖고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일이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그러다 보면 끝없이 휘말리니까 기본 입장을 국조의례에다 둔 겁니다. 현종. 참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19세의 젊은 임금으로서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지조 있고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마는군요. 이때 현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국제, 즉 경국대전이었습니다. 남인도 서인도 아닌 경국대전에 따라 1년복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효종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예속 논쟁은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아주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소 대비마저 먼저 보내고 이 늙은이가 아무래도 또 분란을 만드는 주소 이 얄미를 용서해 주소. 마마. 호종대왕의 예법으로 보아 이번 예도 1년복을 입어야 할 것 같소이다. 둘째 아들 부인의 복은 1년이 아니라 9개월 복이 아니오. 예조에서 이미 1년 복으로 결정이 됐수이다. 예조에서? 1년 복이라니 당치 않사옵니다. 예법의 문제는 그릇됨을 쫓을 수 없는 법. 선왕의 복제가 1년이었으니 당연히 9개월 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어찌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1년 복을 했다가 오늘은 9개월 복으로 해야 한단 말이오? 신득이 황망한 중에 대왕 대비전에서 입으실 복제를 1년복으로 아뢰었으나 제도를 살핀즉 9개월복이 맞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해서 대체 어떻다는 것이오? 승하신 대비마마의 복을 선왕과 같이 할 수는 없사옵니다. 대왕 대비께서 9개월 복을 입는다고 하셨느냐? 그러하다옵니다. 15년 전 효종 대왕의 왕통을 부정하고 기어코 1년 복을 쓰더니 또다시 종법을 어지럽히려 드는구나. 저들이 망령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정면으로 왕통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개월 복이 무엇이더냐? 작은 며느리 복이 아니더냐? 저들이 효종 대왕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승하신 대비마마를 장자부로 인정치 않는 것은 저들의 불충함을 만천하에 드러냄이야. 이때 서인들 사이에서도 1년복이냐 9개월복이냐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던 것은 각종 예법서의 내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인 경국대전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큰 며느리일 때 시어머니 상복은 1년, 둘째 이하의 며느리는 9개월복으로 나와 있다. 장자와 차자는 구별하지 않았지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구별 지어놓은 것이다. 이거 참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송 논쟁은 경국대전에 따라 1년복으로 정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장자와 차자의 구별 없이 1년복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국대전에 구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하고,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효종을 맏아들로 보는가 아니면 둘째 아들로 보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벌어진 논쟁이 두 번째 예송 논쟁입니다. 그것은 경상도의 한 유생이 상소문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됩니다. 전하, 지난 효종대왕의 국상에서 장차자를 가리지 않고 1년복으로 한다는 국제에 따라 싸운데 지금은 국제를 벗어났으니 어찌해서 그 전후가 다르옵니까? 장자부에 대한 복은 1년이 옵니다. 9개월 복은
작은 며느리에 대한 상복이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그렇다면 지난 효종대왕 승하시에도 장자복이 아닌 차자복으로 일련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전하! 종복을 바로잡으셔야 나라의 기강이 상한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소서. 대왕 대비의 복제를 9개월 복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방의 복을 1년 복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옵니다. 15년 전 아바마마의 복을 1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에 따른 것으로 아옵니다. 국제라고 했겠다. 국제라면 장자부의 경우 그 복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1년 복이옵니다. 그렇다면 9개월 복으로 정한 속셈이 무엇인가? 무엇이냐고 묻질 않았느냐? 장자는 몇 년상을 하는가? 어서! 3년 복이옵니다. 뭐라 했느냐? 그렇다면 지난 아바마마의 국상에 1년 복으로 한 경전의 속셈은 무엇인가? 네, 낱낱이 이를 밝히리라. 이제 이것은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 아니라 왕실 대 서인 세력 간의 논쟁이 되고 말았다. 현종은 자신의 어머니 인선대비의 상복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곧 아버지 효종의 문제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 현종은 왕의 권위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서인들에게 철퇴를 가한다. 사태는 역전됐다. 이로써 서인들은 귀양길에 올랐고 남인들은 중앙에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차 예송의 결과 송시호를 필두로 한 서인들은 50여 년의 여당 생활을 청산하고 멀고 먼 귀향길에 오릅니다. 반면에 남인들은 집권에 성공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정권도 넘겨주고 귀양의 사약까지 받으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은 신흥 사대부들이 성략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였다. 사대부들이 앞장서서 주자 성략의 핵심인 종법을 바로 세움으로써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종법이 바로 서야만 나라의 근본과 사회의 기강도 바로 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종법을 세우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관혼상제의 예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례와 상례가 중요했다. 서인과 남인은 이 종법을 지킴에 있어서 왕을 사대부와 같다고 볼 것인지 특별하게 볼 것인지 이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장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 둘째 아들이 대를 이으면은 그 또한 마땅히 장자가 되는 법이요.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오. 장자와 둘째는 태어남서부터 정해지는 법이요. 천륜이란 말이에요. 천륜. 지존이요 지존. 왕을 얘기하는 것이요. 왕이기 전에 둘째 아들이요. 결국 그들의 논쟁은 종법을 지키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남인과 서인의 예설에 관한 논쟁은 그 정치의 그 주체가 사대부이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왕가로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인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야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장악하거나 또는 이른바 왕당파가 되기 위해서는 남인으로서는 그 왕권 강화 쪽의 주장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인들과 남인들이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효종 임금을 맏아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실은 왕을 사대부와 같은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왕을 사대부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종 임금도 셋째 아들이었고 또 효종의 아버지 인조도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렇게 치열한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와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과 고지훈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이때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과 돌림병으로 굶어 죽는 이가 수도 없었고 고향을 등지는 유랑민이 속출했다. 자연 민심은 흉흉해졌고 인륜과 도덕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예 중에서도 죽음을 다루는 상례가 가장 중시돼야 하는 법인데 오늘 이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사옵니다. 이는 저 병자년의 험한 일을 겪고 나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탓도 있겠지만 또한 정치와 교화가 바로 시행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사옵니다. 모름지기 풍속을 바로 잡으셔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병자년의 치욕 또한 씻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기근이 극심하여 죽은 시신을 먹는 일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서인과 남인들 모두가 이런 당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때 이들이 택한 것이 바로 예였다. 예가 바로 서면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본 것이다. 결국 예성 논쟁은 서인과 남인 간의 방법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논쟁이었다. 이분들이 국가의 기본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하거든요. 그 대외적으로는 북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에 특히 동북아시아죠. 우리 사는 그 세상이. 그게 그때는 천하로 생각되고 세계로 생각됐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린, 그것은 평화공존체제를, 그 유교적인 평화공존체제죠. 그것을 무너뜨린 오랑캐인 청을 쳐서 복수하겠다, 토벌하겠다는 거죠. 북벌. 그게 대외적인 그 기본 지표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예치를 지향한 거죠. 예로서 다스리겠다. 이것은 예교 질서를 세워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그 예가 사회 기강을 수습하는 기본 기초죠. 기초 말하자면. 이때 나라 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다는 인륜을 저버린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쯤 되니 정치권에서도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방법으로 예를 선택합니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로 싸웠으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서로의 예의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남인의 대표 허목의 이야기가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셨는가? 무함대감께 없어. 증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랫배가 부어오르고 화기가 온몸에 퍼지고 있다 하네. 헌데 용하다는 의원들도 병명을 딱히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니 큰일이 아닌가. 일이 어째 심상찮게 돌아갑니다, 형님. 헌데 대감께서 호목대감께 처방을 청했다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감께서 약재 처방에 조회가 기쁘시다 해서 수고를 끼치고자 합니다. 알으시기 전에 복용하시던 약재가 있으셨더냐? 뭐 특별히 복용하신 것은 없사오고 어린아이 오줌을 일시 알겠네. 여보게, 그래, 그 비방대네 비상을 적어버렸다는구만. 아니, 우리 대감마님을 죽이자는 심사 아니야? 이건 미술이지 미꾸라. 이거 그냥. 아자, 처방대로 약을 지도록 해라. 아니 됩니다. 필시 대감마님을 해코지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처방대로 하라는데도 대감마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이제 한결 가뿐하구나. 대감의 처방으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는 있을지언정 병이 나면 치료해주고 자식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도 시켜주고 서로의 학문을 반박도 해주고 하던 것이 이때의 서인과 남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송 논쟁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또는 학문을 하는 학자로서 잘못된 길은 결코 갈 수 없다는 지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버리는 요즘의 정치인들에게 이는 분명 큰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당쟁의 대표적 사건으로 지목돼 늘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예송 논쟁. 그러나 그것을 단지 그렇게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학문적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예의 실천 그리고 예가 바로 서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 실천 방법을 논의했던 것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17세기 조선의 사대부들에겐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